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특히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 80세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할 때면 언제부터 내가 어르신이 되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정말 내가 어르신이 되었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순간 청년이었다가 중년이 되고 또 어느 순간 노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20대처럼 설레기도 하고 30대처럼 열정적이기도 하고 40대처럼 야망에 차 있기도 합니다. 20대에는 성공을 위해 달렸습니다. 은행에 입사해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죠. 30대와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주택대출이며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50대에는 은퇴를 준비했고 60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요. 동양의 노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어있는 그릇이 가장 유용하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나? 채워야지 라고 생각했죠.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돈, 명예, 지위, 물건,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깊이 공감합니다.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요.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 이 말 역시 젊었을 때는 그저 식상한 격언처럼 들렸습니다. 단순함이라니?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비워내야 할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찾는 답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옷장을 열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45년 전 아들의 돌잔치 때 입었던 양복부터 30년 전 승진할 때 받은 축하 선물들, 20년 전 은퇴식에서 받은 감사패까지 세월만큼이나 많은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처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인생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때 받은 거니까, 이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거니까 하면서 하나하나의 추억을 덧붙였죠.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치는 관계의 사치이지 물건의 사치가 아니다. 이 말 뜻은 돈이나 명품을 통해 얻는 외형적인 사치보다도 친구, 가족, 동료 등 사람들과의 진정한 유대와 교감에서 얻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풍요로움이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한 거죠. 특히 먼저 하늘로 간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찻잔, 좋아하던 스카프, 항상 쓰던 안경까지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를 버리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마리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물건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정리해 나갔죠.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옷장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입지 않은 옷들, 은퇴식 때 받은 양복들, 깨끗하게 세탁해서 지역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은 책장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전공서적들, 한번 읽고 꽂아둔 책들,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물건들을 비워낼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한 공간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건은 줄었지만 마음의 여유는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거칠의 인간관계입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할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식사 약속으로 달력이 가득했죠. 연말이면 수백 장의 연하장을 주고받았고 매주 각종 모임과 친목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축하 전화만 89통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겼어요. 작년에 수백 통화를 하던 사람들과 올해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죠. 처음에는 무척 서글펐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친구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관계 대부분이 직함과 지위로 엮인 것이었다는 걸요. 진짜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래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이 맞는 두세 명의 친구들하고만 만납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옛 동료 김 선생님과 산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대학 동기들과 커피를 마십니다. 인원은 줄었지만 대화의 깊이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나누고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관계가 되었죠. 지위나 명함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다 보니 관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친구가 된 사람이다. 3년 전 5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무서웠고 텔레비전이라도 켜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죠. 밤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곤 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어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참 예뻤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그 고요한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의 청량함, 떠오르는 태양의 붉은 빛, 새들의 지저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느끼게 되었죠. 로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 가끔은 산책하다 만난 이웃과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시고 일기도 쓰고 가끔은 시도 한 편 적어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난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나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독의 시간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더 진정성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의 해는 이미 졌으니 오늘의 해를 맞이하자.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승진 준비도 해야 했고 대출금 상환에 자녀 교육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죠. 주말에도 피곤하다고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중학교 때였습니다. 반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상담도 못해주고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말했던 게 지금도 가슴에 걸립니다. 밤에 이런 생각이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못해준 것들이 자꾸 떠올라 우울해지기도 했죠.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늘 후회로 남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기보다는 시간이 날 때면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고 아내랑은 다음에 가면 되지 하며 늘 집을 비우기 일쑤였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예쁜 커피숍이며 손잡고 동네 산책조차 자주 하지 못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미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7살 손녀가 해준 말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랑 지금 놀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무언가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현재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말마다 공원에 가서 그네도 밀어주고 함께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줍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로 한 거죠.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퇴직하고 나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이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한밤중에 잠이 깨서 이런 걱정으로 뒤척이던 날도 많았죠. 특히 건강 걱정이 컸습니다. 친구 하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날부터 며칠 밤을 뒤척이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시달렸죠. 작은 두통만 있어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되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면 심장병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절반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을 배웠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깨달았죠. 걱정은 미래의 일을 미리 겪는 것과 같다는 것을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는 생각부터 합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면 산책을 가고 경제적 걱정이 들 때면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 무의미한 비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걸음걸이를 따라하지 마라.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친구들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의사가 됐다. 누구는 외국에 산다. 누구는 손주가 서울대에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다가 일찍 자리를 뜬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우리 아들은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고 딸은 이혼을 했으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라는 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딸은 비록 이혼했지만 홀로서기를 하면서 더 단단해졌고 아들은 실패를 경험 삼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들처럼 성공하지 못해 죄송해요. 그때 제가 대답했죠. 성공이 뭐가 중요하니? 너가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를요. 이제는 타인의 삶이 아닌 내 삶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일곱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미국의 시인 휘트먼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평생을 체면 차리며 살았습니다.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타이틀에 갇혀 하고 싶은 일도 못했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가고 싶어도 은행장 출신이 무슨? 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늘 체면을 차렸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라고 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죠 라며 넘어갔습니다.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작년 가을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한 거죠. 80대라는 나이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고 복지관 노래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네모의 꿈을 부르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지점장님도 이런 노래를 아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영배 할아버지입니다. 하고 말이죠.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충동을 따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체면을 벗어던지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손주들과 술래잡기를 해도 즐겁고 서툰 그림을 그려도 행복하고 이런 게 진정한 자유구나 싶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작은 일상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물건도 줄었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고 걱정거리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 8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서 온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더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차오른다는 것을 말이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진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을 위한 비움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단순해지는 것이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거칠의 인간관계를 줄이세요.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체면을 벗어던지세요.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니 일상의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처럼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의 시작이 되세요. 여러분의 비움이 시작되는 이 순간,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국의 노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은 예술이고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여정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